2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손에 쥐는 돈이 고작 15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한때 착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휩쓸며 가성비의 대명사로 불렸던 노랑통닭이 2026년 1월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줄 서서 먹던 그 많던 매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2009년 부산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해 전국 600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프랜차이즈가 된 노랑통닭이 왜 지금은 매각조차 실패하며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부 실태를 오늘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순히 한 치킨 브랜드의 몰락을 넘어 사모펀드가 외식 브랜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이 왜 위험한지 그 잔혹한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전직 직원들과 현직 점주들을 직접 취재하고 공시자료를 낱낱이 분석한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창업자금 2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퇴근길에 아버지가 들고 오시던 그 노란 종이봉투의 추억 말이에요. 그 시절 노랑통닭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먼저 노랑통닭의 찬란했던 과거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노랑통닭은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9년 부산 부평동 시장에서 가마솥에 튀겨낸 치킨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당시 노랑통닭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가마솥과 전나트륨이었어요. 2014년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전국 27개 치킨 브랜드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은 착한 치킨으로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건강한 치킨이라는 이미지에 열광했고 푸짐한 양에 두 번 반했어요. 노란 종이봉투에 가득 담긴 치킨은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실제로 2025년에서 2028년 사이 노랑통닭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별다른 광고 모델 한 명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성장한 보기 드문 성공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노랑통닭의 창업자들은 경영권을 사모펀드인 큐캐피탈 파트너스에 넘기게 됩니다. 인수금액은 약 700억 원 규모였어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노랑통닭의 정체성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회사의 몸집을 불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 바로 엑시트입니다. 이때부터 노랑통닭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쓰고 대대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진행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브랜드가 더 화려해진 것 같았지만 그 속은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겉포장지에 쌓인 상한 음식처럼 말이죠. 많은 분이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경영이 투명해지고 시스템이 갖춰져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펀드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 숫자에 집착하거든요. 노랑통닭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바로 원가 절감과 가맹점 확장이었습니다. 2020년 인수 당시 400여 개였던 매장 수는 순식간에 600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늘어나는 만큼 점주들의 수익성도 좋아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점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든 노동과 낮은 마진율에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랑통닭 특유의 조리 방식입니다. 가마솥에 직접 튀겨내는 방식은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일은 힘든데 남는 건 적어지는 구조가 이때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죠.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제가 만난 서울 강서구의 한 점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본사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일단 도장을 찍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본사는 자기들 마진 챙기기에만 바빴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랑통닭의 원가율을 분석해보면 2020년 이전에는 40% 초반대를 유지하던 것이 사모펀드 인수 이후 50%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면 재료값으로만 1만 원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배달 수수료 6천 원 떼고 나면 점주에게 남는 건 4천 원 뿐인데 여기서 임대료랑 인건비를 어떻게 낼까요?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외식업계를 뒤흔든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필리핀의 외식 공룡이라 불리는 졸리비 푸드와의 매각 협상입니다.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 협상에서 노랑통닭 측이 제시한 몸값은 무려 2천억 원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0억 원에 사온 회사를 불과 4년 만에 3배 가격에 팔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2025년 초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졸리비 측이 실사를 해보니 노랑통닭의 내부 지표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었고 가맹점주들의 이탈률이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속빈 강정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매각 결렬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가격 차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노랑통닭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외부 환경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닭고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노랑통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브라질산 수입육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어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가격은 전년 대비 45%나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조류독감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모펀드 체제 하에서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소홀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치킨인데 어느 순간부터 맛이 변했거나 양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노랑통닭 점주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닭의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거나 염지제 성분이 바뀐 것 같다는 의혹들이죠. 하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입니다. 오직 매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현재 노랑통닭은 배달 위주의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비용이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6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매장을 차리는데도 인테리어비와 가맹비, 교육비 등을 합치면 정말 억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차린 매장의 평균 순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10%를 넘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3천만 원어치 치킨을 팔아도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3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점주들이 태반입니다. 2025년 5월에 만난 40대 점주 B씨는 밤 11시까지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고 새벽 2시까지 배달을 뛰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허탈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도 본사는 텔레비전 광고를 계속하며 점주들에게 마케팅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톱모델을 쓰는 그 화려한 광고비의 상당 부분이 결국 점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죠.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착한 치킨 노랑통닭이 맞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점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핵심 이유인 원가율의 늪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킨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생존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원가율이 보통 40% 내외입니다. 그런데 노랑통닭의 원가율은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닭고기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면 재료값으로만 1만 원이 넘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6천 원에서 7천 원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남은 3천 원으로 월세와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를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달에 2천 마리를 튀겨도 임대료 내고 나면 점주 몫은 제로에 수렴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지금 노랑통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치킨 전문점의 폐업률은 15.3%를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랑통닭처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의 폐업 속도가 유난히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숫자 노름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구매를 하지만 그 혜택은 본사가 가져가고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30대 점주님은 차라리 근처 대형마트에서 생닭을 사다 쓰는 게 본사 물건보다 마리당 500원이나 더 싸다고 하소연할 정도예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상 본사가 지정한 물품만 써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감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랑통닭의 시그니처인 가마솥 조리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귀난이 역사상 최악인 시대예요.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180도 기름과 사투를 벌이며 치킨을 튀기겠다는 직원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일반 자동 튀김기를 쓰는 브랜드보다 노동 강도가 3배는 높거든요. 가마솥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눌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치킨집 아르바이트 시급이 1만 2천 원을 넘어섰는데도 가마솥 치킨집이라고 하면 지원자조차 없다고 합니다. 점주들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 하루 14시간씩 직접 가마솥 앞을 지킵니다. 몸은 망가지고 수익은 안 나니 결국 손을 떼고 매장을 내놓는 겁니다.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나 창업 카페에 가보면 노랑통닭 매물들이 권리금 한 푼 없는 헐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랑통닭 본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반짝 메뉴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신메뉴들은 현장의 조리 편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사진 찍기 좋은 화려한 비주얼에만 집중합니다. 점주들은 새로운 조리법을 익히느라 애를 먹고 식재료 재고 관리에도 실패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죠. 이게 바로 현장을 모르는 자본가들이 브랜드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엑셀 시트에 숫자만 두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뜨거운 기름 냄새와 손님들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노랑통닭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점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사의 진심 어린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또 다른 매각처를 찾고 있다는 루머뿐입니다. 점주들은 브랜드의 주인인 본사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가려 한다고 느낍니다. 신뢰가 무너진 프랜차이즈의 미래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노랑통닭의 위기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과연 이 위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원가가 비싸고 일이 힘들면 본사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차갑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노랑통닭 가맹본부가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업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점주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본사는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본사의 주된 수입원이 닭고기 마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마진과 각종 소모품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랑통닭은 초기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브랜드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300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본사는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하게 하고 여기서 상당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점주가 개인적으로 업체를 알아보겠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주거나 교묘하게 불이익을 줍니다. 또한 노랑통닭 특유의 노란 종이봉투와 박스 가격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본사에서 독점 공급하는 이 소모품들의 가격이 시중 유사 제품보다 30% 이상 비싸다는 증언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치킨 한 마리 팔 때마다 종이봉투값, 젓가락값, 비닐봉지값까지 하나하나 떼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노랑통닭의 배달 의존도입니다. 노랑통닭은 전통적으로 홀 중심보다는 배달과 포장에 특화된 브랜드였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 사이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인상 전쟁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달 이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들이 중개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노랑통닭 점주들의 마진은 1%씩 깎여 나갔습니다. 타 브랜드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 가격을 2,000원에서 3,000원씩 올렸지만 노랑통닭은 가성비 브랜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격 인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고 안 올리면 팔수록 적자인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노랑통닭은 양이 많으니까 박리담회로 승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치킨 한 마리 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튀김옷이 많이 들어가고 조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노랑통닭은 뼈치킨을 튀길 때 3개의 가마솥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고수합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맛을 내기 힘들죠. 박리담회를 하려면 회전율이 빨라야 하는데 조리 방식 자체가 회전율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점주는 하루 종일 일해도 팔 수 있는 마리수의 한계가 있고 인건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노랑통닭 점주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 위해 제가 실제 노랑통닭을 운영하다가 6개월 만에 폐업한 30대 청년 창업자 김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2024년 8월에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도의 한 신도시 상가에 야심차게 매장을 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매출이 나쁘지 않았어요. 월 4천만 원 정도 찍혔죠.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 본인 인건비도 안 남더랍니다. 닭값으로 2천만 원이 나가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8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생 2명 월급 450만 원을 주고 나니 김 씨에게 남은 건 고작 150만 원이었어요. 하루 한두 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처참했죠. 결국 그는 2025년 2월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했으면 몸이라도 덜 상하고 돈은 더 벌었을 거라고요. 이게 김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현재 노랑통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는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원재료비 청구와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죠. 하지만 사모펀드 경영진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무제표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서 존리비가 아닌 또 다른 구매자를 찾는 데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의 뿌리인 점주들이 말라 죽어 가는데 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신보죠. 이건 기업 경영이 아니라 약탈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치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초과 공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딱 두 종류뿐입니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1티어 브랜드이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실속형 브랜드죠. 노랑통닭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격은 메이저 브랜드만큼 비싸졌는데 브랜드 이미지는 여전히 동네 치킨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특히 지금의 소비자들은 매우 영리합니다. 광고 모델이 누구냐보다 배달비 포함 최종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노랑통닭의 3종 세트 가격이 25,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가차없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랑통닭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화투륨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웰빙 열풍이 불던 10년 전에는 전화트륨이 매력적이었지만 지금의 치킨 시장은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의 전쟁터입니다. 마라 시즈닝, 핫치즈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세대에게 노랑통닭의 담백한 맛은 밋밋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본사는 부랴부랴 맵싸한 치킨 같은 신메뉴를 내놨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에 사모펀드의 효율 경영이라는 틀에 갇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노랑통닭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보입니다. 바로 현금성 자산의 흐름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수익의 일부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가맹점 지원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랑통닭의 경우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모기업인 사모펀드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보입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대신 빨대를 꽂아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기준 노랑통닭 본사의 광고 선전비는 전년 대비 20% 늘었지만 가맹점 환경 개선 지원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해서 비싸게 팔아치우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행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경영학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상생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점주가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에서 본사만 이익을 내는 모델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거든요. 특히 사모펀드가 외식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현장과의 괴리인데 노랑통닭은 그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노랑통닭의 가맹점 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매장보다 문을 닫는 매장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브랜드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노랑통닭의 영업이익률은 10%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5%대로 반토막이 났고 2025년 결산 추정치에 따르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늘었을지 몰라도 실속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주된 이유는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과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 그리고 가맹점 이탈로 인한 로열티 수익 감소입니다. 졸리비가 왜 2천억 원의 몸값을 거절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은 이 브랜드가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랑통닭이 살 길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랑통닭 본사가 위기 타개를 위해 내놓은 카드는 소규모 배달 전문점 모델의 강화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될 대로 포화된 치킨 시장에서 매장 수만 늘리는 건 결국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됩니다. 기존 점주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신규 매장을 내주는 본사의 행태에 점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착취의 고도화일 뿐입니다. 노랑통닭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모펀드가 손을 떼고 다시 브랜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경영진이 들어와야 한다고요.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점주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원가율을 4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본사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가마솥 조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엑시트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할 리 만무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노랑통닭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다 브랜드의 본질인 가성비와 품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고물가와 원가 상승의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면서 점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셋째, 매각 실패를 겪으면서 브랜드의 미래 가치는 하락했고 점주들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소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는 치킨 한 마리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생존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어떤 브랜드가 진정으로 점주와 상생하며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지 꼼нач히 따져보고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 권력이 곧 시장의 정의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절대 본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그들이 제시하는 숫자는 여러분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탈출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반드시 해당 브랜드의 폐업률과 점주들의 실제 수익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노란 종이봉투의 추억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노랑통닭은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성찰과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점주들이 웃으며 닭을 튀길 수 있을 때 소비자들도 다시 노란 봉투를 찾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평소에 알기 힘든 기업들의 내부 실태와 경제 비사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